이번 출연자분은 사실 제 실친이라기보다는 SNS 친구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딱 한 번 뵀네요. 그런 면에서는 좀 신상 친구라고 할까요? 이분은 누리호가 국산화를 이루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주신, 또 현장에서 제품을 만드시는 엔지니어이시기도 합니다. 썬더볼트에는 특별히 아주 거대한 엔진까지 탑재됐다고 합니다. 그 비밀이 뭘까 딱 보니까 민 박사님의 전공. 여기에서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말 자랑했어요. 뒤통수를 맞은 사건. 누가 민 박사님의 뒤통수를 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다이슨. 다이슨이요? 현대전의 무기하면 역시 항공기. 이 항공기의 메커니즘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유체학학 아니겠습니까? 공학 박사의 시선으로 과연 이 항공기와 여러 그 속에 있는 유체학학 메커니즘을 얘기하면 어떨까? 아주 기분이 설레더라고요. 영광입니다. 네. 시청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무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네. 저게 2차 세계대전 때 아주 유명한 미국의 P-47 썬더볼트 전투기입니다. 네. 저 딱 기체를 보시면은 공학 박사로서 딱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유체 안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볼 때 생각보다 둔중하죠. 아, 네. 그러니까 둔중하다는 건 약간 샤프하지 않고 뭉뚝하다. 그 다음에 상당히 무거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역시 공학 박사에서는 날카롭습니다. 저는 저 P-47 썬더볼트 볼 때마다 야 저거야말로 진짜 미국적인 비행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딱 연상이 되는 게 뽀빠이라든가 짐에서 열심히 쇠질하시는 이 머슬맨이 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의 항공전의 판도를 바꾸는 여러 가지 명작 비행기는 대표적으로 무엇일까 꼽아볼 때 많은 분들은 P-51 머스탱 전투기를 꼽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머스탱은 좀 순수한 미국 전투기 같지가 않습니다. 저 기체는 미국이 설계했지만은 저 엔진, 저 심장은 영국제거든요. 롤스로이스 멀린 엔진을 갖다 썼습니다. 그런 면에서 엔진도 미국제이고 기체도 미국이 설계한 P-47 썬더볼트가 진정한 미국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게 무려 저 전비 중량이 6톤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네. 저 6톤의 무게를 가지고도 고공에서도 엄청나게 올라가서 급강을 하면서 양쪽에 달려있던 8문의 기관총으로 따다다닥 난사하는 독일 전투기에게 지옥의 공포를 선사했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자동차 무게 몇 대 되는 그 육중한 철제 갑옷을 입은 어떤 물체가 공중에 떠오른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것도 되게 힘들 텐데요. 웬만한 자동차는 2000m, 3000m 상공에서는 엔진이 멈춥니다. 그러면 이 엔진이 거기서 작동하려면 상당한 출력 손실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고도로 저 육중한 물체가 올라갔을 때는 그것을 갖다 컴pen세이션 할 수 있는 별도의 기술이 필요했던 거죠. 사실 고도에 따라서 점점점 압력이 낮아지고 공기의 밀도가 작아진다는 거 여러분 상식으로 아실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지면 쪽에서는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한 21%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고도 9,000m 정도로 가면은 이 산소 농도가 15%, 16% 정도 떨어집니다. 그만큼 산소가 적어지니까 연료를 태우지 못하고 중간에 엔진이 피식 꺼지고 출력이 낮아지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썬더볼트에는 이 거대한 몸을 갖다가 지탱하기 위해서 특별히 아주 거대한 엔진까지 탑재됐다고 합니다. 이게 프라댓 휘트니가 만든 R2800 엔진이었는데요. 출력이 또 엄청났습니다. 저 출력이 초기에는 한 2100마력, 그리고 나중에는 한 2400마력, 500마력 이상으로까지 이게 발전을 했는데, 이게 그 당시 일반적인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영국이 쓰던 롤스로이스 저 멀린 엔진이 원래 처음에는 1000마력짜리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500마력 정도 저 당시엔 올라와 있던 상태였고, 독일의 KF109 전투기에 쓰던 다임러 벤츠의 601, 605 엔진 같은 경우도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1.5배 정도의 강한 파워를 낼 수가 있었죠. 아니 그러면은 미국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엔진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냥 무식하게 크게 만든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 비밀이 뭘까 딱 보니까 역시 거기 민 박사님의 전공 플러스 본업이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터보 차저. 네, 터보차저입니다. 초기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날릴 때는 별로 그렇게 고고도로 날릴 이유도 없었고, 이제 무기로 쓰기 시작하면 고고도에 먼저 다다르는 그 나라가 제공권을 장악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공기가 희박해지고
압력도 대기의 압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엔진이 자꾸 꺼지는 문제가 그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은 그 공기를 압축해서 밀어넣으면 되겠다. 이 생각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압축하면 산소가 그만큼 더 많이 네.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썼던 거는 슈퍼차저라고 해서 자동차 엔진 동력에 보면 다른 기어 박스를 물려가지고 에어컨도 돌리고 뭐 이것저것 다 돌리거든요. 똑같이 그 기술을 이용하면 엔진 동력의 일부를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를 압축하는 장치에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돌리는 거죠. 바로 그게 압축기에 들어가는 컴프일이라고 바로군요. 해서 압축기를 돌릴 수 있습니다. 공기를 빨아들여서 공기를 가장 잘 압축하는 거. 이게 이제 컴프일인데 이 압축기를 돌리면 공기의 밀도를 갖다가 상당히 올릴 수가 있어서 문제가 없었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냐? 이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 가솔린 디젤의 어떤 단점이라면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에너지가 상당합니다. 몇 퍼센트 정도죠? 이게? 대략 우리가 이제 열 손실까지 포함하면 70%가 낭비됩니다. 70%. 엄청난 낭비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에너지가 너무 아깝잖아요. 배기가스를 뭔가 이용하겠다. 요걸 갖다가 우리가 터보라고 부릅니다. 네. 터보는 터빈을 이용한다는데 흐르는 유체에서 힘을 받겠다는 게 터빈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물방아. 그렇죠. 물방아 물레방아 돌리는 거. 유식한 말로 수력 터빈. 그다음에 물 끓여가지고 이 스팀을 발생시켜서 뭔가 돌리겠다. 스팀 터빈. 그다음에 이제 바람 풍력 터빈이지만 풍차입니다. 풍차. 그러면 배기가스에 나오는 그 강력한 힘을 갖다가 받는 터빈을 만드는 겁니다. 보시면 터빈이 이렇게 돌아가면 동축에 붙어 있는 반대쪽에 컴프레스 휠이 획 돌아가면서 공기를 압축하니까 어차피 버려질 에너지를 갖다가 재활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진의 부하가 덜 걸립니다. 덜 걸린 상태에서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는 엄청나게 힘이 좋아지니 엔진은 더 좋아지고 배기가스 압력은 더 세지기 때문에 그 힘을 이용하면 다시 또 컴프레스 휠, 소위 말하는 공기 압축이 더 좋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시너지 효과가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생각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다 합니다. 이거는 뭐 다 하죠. 이걸 못 만들었어요. 터빈을. 바로 이걸. 사실 슈퍼차저는 영국과 독일도 다 이용했습니다. 영국의 롤스로이스 멀린 엔진에도 슈퍼차저가 달려 있었고 다임러 벤츠 601 엔진에도 슈퍼차저가 달려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압축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이 배기가스를 이용한 터보 펌프까지는 미국만이 넣을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 터보 차저를 갖다가 이론은 다 알고 있으면 만들지 못하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배기가스 온도가 얼마나 될까? 엄청나게 뜨겁겠죠. 1000도쯤 됩니다. 1000도. 전문 용어는 마후라라고 부르는. 마구다네. 머플러가 없으면 밤에 폭주족들이 이렇게 오토바이 하는 애들이 머플러 떼버리잖아요. 맞아요. 그 소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와 압력, 온도가 나오는 이 부분을 돌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1000도에 버텨야 되고요.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붙어 있는 놈들은 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1000도가 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작동시키려고 하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미국밖에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영국과 독일은 못했는데 미국은 할 수 있었던 거죠, 왜? 미국은 포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죠. 포드의 기술 시스템은 헨리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 어떤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미국의 전체 생산 시스템이 거기에 맞춰졌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대량 생산을 하는 파워가 있는 어떤 나라에서 만드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 버립니다. 특히나 이렇게 초내열 합금을 갖다가 다룰 때 이건 이제 특수합금들이 들어가거든요. 그 특수합금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미국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런 건 도대체 어떤 소재로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알루미늄 합금인데 알루미늄 합금 중에서도 특이하게 구리가 섞여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려줍니다. 돌려주면 그 속도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이제 몰아보시면 한 2000rpm, 3000rpm 이런 게 보일 거예요. rpm이 분당 회전수인데 얘는 얼마냐? 얘는 35만 rpm입니다. 35만. 1000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요 끝이 음속을 돌파합니다. 초당 6,000번 막 이렇게 회전한다는 얘긴데. 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버텨야 되냐면은 너무 강하면 이가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부러지면 엔진룸 안으로 들어갑니다. 공기랑 섞여서. 그러면 이거는 엔진 박살나겠네. 이제 카타스트로피. 그래서 35만 rpm으로 빨아들일 때는 이게 진동을 갖다가 어느 정도 잡아주지 않으면 엄청난 소음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운전석에서 불과 1, 2m 앞에 1000도시에서 작동하는 35만 rpm이 돌아가는 걸 여러분들이 소음을 들어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내부의 정도를 잡기 위해서 가공 정밀도가 1000분의 3mm.
마이크로미터네. 예, 3, 4미크론을 갖다가 전수 검사를 해서 맞춰야 되고 그렇게 해서 돌려봤을 때 혹시나 중심축에서 흔들릴까봐 흔들림 공차를 2미크론 이내로 다 넣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미터라는 게 과학자들은 이해하지만 일반 시청자분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해서 어느 정도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머리카락이랑 비교해 보면은 머리카락이 벌써 80미크론이라고 하죠. 그죠. 네. 머리카락 너무 커요. 머리카락의 너무 30분의 굵어요. 1, 40분의 1 네. 그 정도 수준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네, 그걸 맞춰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해서 해야만이 사람들이 내 앞에 천도시에서 35만 rpm으로 음속을 돌파하는 놈들이 돌아가는 걸 전혀 못 느끼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미 100년 전에 미국은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데요. 이 R2800 엔진이 당시에 워낙 가혹한 조건에서 몰아했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불과 한 50시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달 쓰고 엔진을 갈아줘야 될 정도였는데도 교체 수요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했다는 거. 그리고 엔진뿐만이 아니라 터보 차저까지 그냥 붙일 수 있었다는 거. 도대체 지금처럼 정밀 가공 기계, 컴퓨터가 된 그런 기계가 없었는데도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지금 봐도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 포드 시스템의 위대한 점이 여기서 많이 드러나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산업 생산량이라는 게 그냥 사람들이 많이 붙어서 많이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단위 시간당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나 빨리 생산할 수 있는지가 이제 기술이 될 텐데 포드는 그것을 극대화시킨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이제 포드 시스템을 컨베이어 벨트만 우리가 이해하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떠한 부품을 끼워도 항상 조립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품을 만드는 애가 A, B, C, D 여러 회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 회사마다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려면 그 회사가 모든 품질 시스템이 거기에 맞추도록 다 돼 있었고 그걸 갖다가 관리하는 기술도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포드 시스템 표준화라는 어떠한 경우도든 갖다 끼우면 똑같이 만들어지는 이거를 했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를 나눌 수밖에 없는 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 부분이 사실 대조가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안 됐던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각 소규모 업체들에서 부품을 딱 주문해 오면은 이게 안 맞아갖고 일일이 다 하나씩 깎아서 단차를 맞춰야 되는 우리 전문용어 줄질을 해갖고 이걸 맞추는 그런 사례가 너무 심각했다고 하고요. 제가 또 들은 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심지어 독일도 이게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유보트들 중에서 아주 명작 중에 하나가 21형 잠수함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포드 시스템을 도입해 보겠다고 각 회사들에게 부분 맡겨갖고 그걸 나중에 한 대 모아서 조립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었는데 그때도 큰 문제가 다 가져온 부분품들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조금씩. 그래갖고 그거 하나 다 수정하느라고 의외로 생산성이 안 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컴프레서 휠을 갖다가 그 미국만 만든다고 막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지금 이걸 만드는 분이 바로 민태기 박사님이십니다. 이거 다 지금 민태기 박사님이 만드신 거죠? 저는 이거를 만들면서 뼈저리게 후회했던 순간이 몇 번 있습니다. 무슨 일로 후회를 이렇게 훌륭한 걸 만드시는데 제가 이거 30년 했거든요. 여기에서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말 자랑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최고라고 자부하는 순간 뒤통수를 맞은 사건이죠. 도대체 누가 민 박사님의 뒤통수를 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다이슨. 다이슨이요? 맨날 청소기 돌리는 그 웽 다이슨이요? 저는 다이슨 청소기 유행할 때 궁금했어요. 저 청소기의 원리는 뭘까? 그래서 그렇죠. 사서 뜯어봤어요. 뜯어봤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그 안에 이게 들어가 있나요? 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재질은 다르지만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저도 집에 가서 뜯어봐야겠네요 이거. 100만 원. 네? 100만 원. 자, 이래서 터보 차저에 지금 쓰이는 컴포일은 우리가 원심 임펠러라고 부릅니다. 네. 원심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원심력을 밖으로 밀어내는. 레이디얼. 원심 임펠러가 압축하는 데는 최고의 효율을 가진다는 것은 아까 말한 100년 전에 이 시대 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공기를 그렇게 잘 압축하면 반대로 작동시키면 공기를 가장 반대로? 잘 빨아들입니다. 그게 다이슨 청소기의 원리군요. 그 이전까지 썼던 것들은 사람들이 그냥 이 해서 그냥 빨아들이면 되지 이런 거잖아요. 그게 네. 아니고 다이슨 청소기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으로 빨아들일까? 그렇죠. 거기도 터보 임펠러를 생각하죠. 이용했거든요. 그런 순간 뒤통수를 또 맞았어요. 왠가 이번에는? 이제 남자분들이 태반이 잘 모르시는 게 네.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와이프가 아침에 머리 말릴 때 얼마나 시간을 쓸까? 하긴 뭐 남자도 머리 설고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여성들은 머리 말리는데 시간 다 보내요. 근데 원심 임펠러 말고 다른 임펠러가 있습니다.
충류 임펠러. 아, 앞으로 들어와서 뒤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충류 임펠러는 공기를 압축하는 데는 소질이 없어요. 근데 풍량을 증가시키는 데는 소질이 많습니다. 머리를 말리려면 온도를 올리는 게 좋을까? 풍량을 증가시키는 게 좋을까? 아, 풍량을 증가시키는 게 좋을까? 공기를 그런 압축하는 거군요. 거는 예. 청소기에나 적당하지 머리 말릴 때는 충류 임펠러 써야 돼요. 근데 롤스로이스, GE, 프레드 앤 휘튼이 어떤 사람도 이거를 헤어드라이기에 쓸 생각을 안 했어요. 롤스로이스 헤어드라이기 나왔으면 데이트 쳤을 것 같은데 하참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큰일 났다 싶은 순간에 이제 나는 포기하는 순간이 왔어요. 루마니아의 헨리 코안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코한다. 나이트 형제랑 똑같이 비행기 초기 역사를 네. 쌓으셨던 분이고, 코안다는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은 유체역학에서 어떤 제트 유동이 발생했을 때 제트가 이런 공면을 맞으면 공면의 표면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러게요. 휘어갑니다. 그걸 코안다 이펙트라고 불러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또 이게 이제 남자들이 여성들을 잘 몰랐던 거. 아침에 우리 따님이나 이런 어린 청소년들이 왜 말고 나올까? 아, 머리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강한 압력으로 말아야 되는 그걸 갖다 최소화하자. 코안다 이펙트가 공률에 따라서 휘어가는 제트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강하게 묶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컬을 만듭니다. 오. 그게 다이슨 에어랩입니다. 아, 에어랩이 그런 거군요. 그럼 제임스 다이슨은 누구냐? 제임스 다이슨이란 사람이 무슨 프레드 앤 휘튼이 GE 롤스로이스 출신이 아니고 영국 디자인 스쿨 출신입니다. 디자인 스쿨. 아, 디자이너가 어떻게 이렇게 공학에 조예가 깊죠? 영국 왕립예술학교 총장까지 하셨죠. 그 그렇죠. 왕립예술학교가 영국의 과학 그 컴플렉스 안에 있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학교가 임페리얼 컬리지입니다. 또 공과대학에서는 거의 탑 티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를 했겠죠, 서로. 아, 진짜 중요한 부분이네요. 이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가 같이 평소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네. 과학자들과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거 만들어줄게. 이게 이제 공학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게 서로 순환 구조가 돼 있는 나라들이 잘 보면 지금 우리가 보통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정말 좋은 포인트들을 많이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터보차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침 또 시청자 댓글 중에 또 관련된 내용이 있어갖고 하나 연계시켜서 또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진호님께서 여기 또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딱 저희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는 거였습니다. 지금 오늘 다룬 터보차저나 슈퍼차저 같은 게 무기에서 먼저 도입이 됐었는데 이게 결국에 우리가 지금에는 일반 승용차들에도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2차 대전 때 쓰이던 기술이 우리 일반인이 쓰는 데까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 그걸 갖다가 질문해 주셨어요. 60년대마다도 이걸 갖다 자동차에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어요. 슈퍼카. 네. 그러니까 고성. 레이싱카에나. 네, 그럴 때 썼지. 심지어 저희 회사가 90년대 중반에 터보차저 부품을 이렇게 납품하기 시작했을 때도 사실은 생산량이 얼마 안 됐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90년대 우리 이제 전 세계적 글로벌리 가장 큰 이슈는 환경 문제였어요. 이때 가장 큰 이슈는 배기가스를 줄이자였습니다. 배기가스를 줄이려면 그 당시에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터보차저를 다는 거였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우리 그랜저 같은 게 대형차에 속했는데 맞습니다. 배기량 엄청 컸죠. 엄청나 컸죠. 지금은 2000cc대예요. 맞아요. 터보를 달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기술도 좋아졌지만 터보를 달면 배기량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배기량을 줄이면 배기가스를 줄이는 겁니다. 더 작은 엔진에 터보를 달아서 똑같은 힘을 낼 수 있는. 그게 배기가스를 줄이는 가장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90년대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터보 시장이 이제 증가됐고요. 신뢰성을 어마어마하게 증가시키는 작업들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뭐 엔진의 이상은 들어봐도 터보 차저의 무슨 이상으로 됐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회사들이 전부 다 예전부터 전투기 제작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계속 이름을 바꾸고 그 수많은 서플라이들, 부품 업체들도 다 그 기준에 따라서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민 박사님이 누리호 국산화에도 큰 일조를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우주 발사체 터보 펌프가 왜 중요할까? 산화제랑 연료 700kg을 1초에 태우는 역할. 그게 터보 펌프입니다. 극저온과 극고온을 오가는 정말 가혹한 환경에서 돌려야 되니까 공학적 난제를 도대체 어떻게 다 해결할 수가 있는지 잘.